RTN 리얼타임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0.15% 하락하면서 약세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이 전월 대비 0.51% 하락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6.9% 상승한 수치입니다. LH는 부산 용호지구에 모듈러 방식으로 행복주택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LH 관계자는 부산 용호지구 외에 인천 옹진지구에도 모듈러 주택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2월 19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총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77건을 포함한 1,034억 원 규모 889건의 물건을 공매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RTN 리얼타임입니다. 이 시각 부동산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0.15% 하락하면서 약세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수도권 매매 시장 역시 변동이 크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은 강동, 강남, 서초, 중랑 순으로 매매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강동은 상일동 고덕주공 3, 5, 6, 7단지, 둔촌동 주공 1단지, 2단지가 250만 원에서 1,000만 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은 동탄, 일산, 파주 운정 지역이 상승했으며 평촌은 하락했습니다. 전세가는 서울 지역의 경우 은평, 중구, 종로, 광진 순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성동, 관악, 서대문, 송파 순으로 전세가가 하락했습니다. 신도시 전세값은 위례, 동탄, 평촌, 분당 순으로 상승했습니다.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이 전월 대비 0.51% 하락했습니다. 11월 말 기준 평균 분양가는 287만 6천 원으로 이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6.9% 상승한 수치입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7개 지역은 전월 대비 상승, 3개 지역 보합, 7개 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권은 435만 6천 원으로 전월 대비 0.3% 상승했고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1.82% 하락했습니다. 나머지 기타 지방은 0.21%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평균 분양 가격은 전월 대비 0.47%, 인천은 1.48% 하락했습니다. 부산은 3.2%, 대구는 1.21%, 광주는 1.85% 하락했습니다. 또한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아파트에서 가장 크게 상승했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에서 하락했습니다. LH는 부산 용호지구에 모듈러 방식으로 행복주택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모듈러 주택이란 공정의 70에서 80% 정도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건물이 들어설 부지에서는 조립만 하는 방식의 건설 기법입니다. 모듈러 주택은 일반 콘크리트형 주택에 비해 소음과 분진이 덜 생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LH 측은 설명합니다. 모듈러 방식으로 지어질 부산 용호지구 행복주택은 노후 임대주택을 재건축한 주택입니다. 원룸형 14가구로 구성되어 12월 말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LH 관계자는 부산 용호지구 외에 인천 옹진지구에도 모듈러 주택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도심 내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으로 점차 활용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2월 19일 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총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77건을 포함한 1,034억 원 규모 889건의 물건을 공매합니다. 공매 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 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입니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17건이나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캠코 측은 전했습니다. 신규 공매 대상 물건은 12월 21일 온비드를 통해 공모하며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2015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호전됐다가 최근에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과연 전세가와 월세가는 어떻게 변동될 건지 예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남주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최근 부동산 시장 매매가와 전세 시황은 어떤가요? 네, 우선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요. 2013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한 3년간이죠. 전국적으로 15.5%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그중에서도 수도권은 18.4%, 그리고 지방은 13.8%로 수도권의 비중이 지방보다도 더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의 상승률은 22%나 되니까요.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 가장 많이 더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매가 추이를 보자면 사실 2013년 초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2014, 15년에 정말 거래량도 정말 많고 정말 제일 가장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가 2016년 말쯤에, 15년 말쯤에 이제 금리 상승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2016년 초까지 오다가 2016년 초에 강남발 재건축 훈풍이 좀 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또 부동산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이젠 사도 된다, 이런 움직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좀 샀었는데 또 이제 이번에 11.3 대책이다 뭐다 해서 청약 열길에 또 악재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미국에서는 또 어제 금리 상승을 또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약간 좀 관망세가 조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세 시장인데요. 전세 시장은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3년 동안 전국적으로 14.5% 정도 증가했고요. 수도권은 21.1%, 지방은 8.5%. 역시 수도권 상승률이 지방보다 훨씬 높았죠. 이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수도권과 지방의 디커플링 현상하고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추이는 보면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매가도 올랐고 전세가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매매가가 상승을 하는 것은 사실 호재와 악재가, 주택시장의 호재가 악재가 같이 있을 때, 호재가 있으면 좀 더 오르고 악재가 있으면 조금 더 떨어지고 이런 그런 플러처레이션이 좀 있었는데, 전세가는 사실 그렇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올라왔다는 거죠. 왜냐면 매매가는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간 거다 보니까 이게 오르면 오른 대로 팔 수 있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대비해서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2년 뒤에 전세 끝나면은 내 돈 찾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진 않고 다른 요소, 금리라든지 다른 요소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택 시장에는 최근에 정치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시장도 조금 청약 규제 악화로 인해서 좀 얼어붙는 분위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어떻게 바뀔지를 좀 매매가와 전세가뿐만 아니고 이제 월세랑의 상관관계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것 좀 알아두셔야 나중에 타이밍 잡을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매매가와 전세가가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월세가와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월세 수준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월세를 보자면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평균 아파트 월세 가격을 보자면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년간이죠. 1년간 평균적으로 한 1%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수도권 변동률은 역시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보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1년 동안. 근데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114 가격에 따르면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거의 한 3년간이죠. 3년간 월세 변동률도 서울이 한 1.3%가 감소를 오히려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매매가나 전세가는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월세는 오히려 오르지가 않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추이를 본다면 2012년 3월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2015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좀 소폭 하락세가 유지가 좀 돼서 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약간 등락폭을 반복하면서 좀 조정하고 있는 그런 국면을 겪고 있거든요. 월세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을 보면 월세가는 좀 전세가와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세가의 상승 수준이 더 낮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월세가 상승하지는 않고 전세가와 매매가만 좀 상승을 했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세가와 매매가 상승을 보자면 전국적으로는 전세가가 한 2.7%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매매가는 2.4%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세는 1% 정도 하락을 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전세가 왜 오르는지는 뭐 이제 많이 들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한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세가 그럼 왜 오르느냐? 그러면 전세가 임차인 아닙니까? 그럼 월세도 임차인이죠. 똑같은 지위란 말이죠. 근데 전세는 올랐어요. 월세는 안 오르고요. 그럼 전세가 월세보다 뭔가 유리한 게 있어야지 전세가 오르는 거겠죠. 근데 전세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식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전세 살아? 월세 살아? 이러면은 전세 사는 사람은 좀 잘 사는 그나마 임차인 중에서 좀 잘 사는 거. 월세는 좀 못 사는 거. 뭐 이런 인식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 인식도 한 몫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 것은 사실상 금리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가 뭐가 유리하냐? 전세를 할 때 전세자금 대출의 80% 정도를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월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그 예전에 보자면 저희 그 앵커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월세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전세가를 산정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월세 곱하기 100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월세 곱하기 12를 12%로 나눈 거. 그게 곱하기 100의 의미를 가졌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그 곱하기 나누기 12를 12%를 한 게 무슨 의미냐? 그게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만약에 원래 12%였던 시절에 월세가 한 50만 원이고 보증금이 한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월세가 50만 원이니까 50만 원 곱하기 100 해가지고 5천만 원이죠. 그럼 5천만 원이랑 3천만 원이랑 더해서 8천만 원을 전세가로 이제 받았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12%였을 때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전세자금 대출로 받았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을 전세자금 대출로 다 받았다고 치면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요즘에 한 3.5% 4%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은 한 17만 원 정도만 월에 이자를 부담하면 돼요. 근데 월세로 내면 50만 원이고 은행에 이자를 내면 17만 원이고 뭐 당연히 전세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전세로 몰리고요. 몰리다 보니까 그럼 나는 좀 더 내도 되니까 이자를 조금 더 내도 되니까 나는 전세가를 더 올려줄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선호할 수 없는 가운데 그럼 월세는 인기도 없죠. 사람들이 선호하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월세로 갈 이유가 없고 월세로 모여들 사람이 없겠죠. 수요자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월세에 대한 가격은 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과 이자와의 관계, 그 간극을 메꿀 때까지는 전세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월세 가격은 좀 주춤할 수밖에 없는 시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세가가 상승하는 원인은 금리 상승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금리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국내 금리는요, 어제죠, FRB에서 금리를 0.25%포인트를 상승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 연 중반부터 계속 알고 있었던 거고, 항상 얘기를 했고, 미국은 사실 그렇게 거짓말하는 정책적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를 거라고 예상은 했고요. 사실은 국내 기준 금리는 오르지 않았지만, 국내 기준 금리는 이번에 동결했지 않습니까? 오르진 않았지만, 사실 시중에서 시중 금리들은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금리 같은 경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사실 금리 하락 정책을 많이 쓰는데 2011년도는 전고점이었는데 그때가 한 3.25% 정도가 됐어요.
근데 침체된 걸 부양을 하려고 꾸준히 좀 더 낮추다가 2013년 5월에 2.5%였는데 지금 3년 만에 1.25%로 반이나 줄였습니다. 금리를. 이렇게 금리를 떨어뜨리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은 많이 상승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를 빌리는 게 싸지고 그걸로 인해서 부동산을 살 여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자체를 부양하는 데는 약간 좀 실패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다고 해서 국내가 금리를 바로 올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더 안정적인 나라라고 보죠. 우리나라보다는. 근데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나면 오히려 안정적인 나라가 기준금리가 올라갔으니까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나라가 조금 올라갔으니까 거기다 오히려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국내에 들어와 있던 자금이 오히려 미국이나 다른 타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유출된다면 국내에서도 버티지 못할 테니까 결국에는 국내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거다 이거죠. 그렇지만 국내에서 기준금리를 지금 올리기에는 좀 시국이 어렵지 않습니까?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도 있고 지금 내년에는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경기에 대한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정책적으로라도 금리를 당장 올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추측이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내년에 대통령이 바뀌고 대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라면 혹시나 이제 그 다음 연도 정도 2018년 정도에는 금리를 좀 더 상승하는 것을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향후에는 국내 금리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금리가 상승한다면 주택 매매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 시장 역시 금리가 상승되게 되면 어렵겠죠. 왜냐면 그동안 금리 하락으로 인한 매매 가격 상승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작용이 금리가 상승된다면 아마 주택 시장에 좀 약간 지금 관망세를 넘어서 조금 더 침체되는 현상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거에도 2008년에 리먼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생긴 그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2월까지 기준금리가 5%였던 거를 2%까지 낮췄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약간 회복하는 모양새를 많이 보였고요. 그런 다음에도 2011년 6월까지 해서 다시 기준금리를 또 2%에서 3.25%로 1.25%포인트 정도를 상승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격도 매매 가격 지수도 당연히 좀 하락하는 국면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얼마나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주택 매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를 알 수 있었고요. 2013년 초까지는 또 계속 좀 침체되는 경향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수에 대한 하락폭이 그렇게까지 엄청 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일시적인 충격에 의한 하락도 많았었고 가계자금 대출도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지금은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라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에서 금리까지 떨어지는 상태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지금 가계대출이 최대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주택 시장에 미치는 매매 시장에 미치는 경기 영향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전세 시장도 아마 마찬가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아까도 금리 차익 때문에 전세가 많이 올랐다고 했지 않습니까? 역시 클 수밖에 없고요. 사실 2011년 말에 전국 아파트에 대한 전월세 전환율 추이가 전월세 전환율이 한 8% 정도가 됐습니다. 서울이 7.1%였고요. 근데 그게 2016년 10월 현재에 전국이 4.8%, 서울이 4.3%로 떨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월세 전환율과 수익률, 금리 이게 다 비슷하게 연동돼서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고 그 간극을 메꾸면서 전세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전월세 전환율이 4.3%까지나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지금 시중금리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한 3.5%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1%포인트도 안 되게 차이가 난다는 건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금리가 한 1% 정도만 올라서 만약에 4.5% 정도만 전세자금 대출이 운용이 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전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전세가가 뭐 매매가가 오른다고 해서 당연히 지금 바로 오른다라고 볼 수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될 때 금리가 국내에서 오르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을 겁니다. 아직도 전월세 전환율과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의 간극은 아직도 약간은 존재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메꿔질 때까지는 약간의 상승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도 차차 전세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도 떨어질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월세는 아까도 움직임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월세는 약간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를 좀 가정을 해보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월세 받아가지고 내가 들어간 돈 회수하고 수익도 벌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원래 오르면 정상적으로면 가격이 원래 올라가면 월세도 더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수익률 자체도 떨어지고 가격은 올라갔지만 월세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월세는 전세가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월세의 상승을 주도하는 요인은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가 더 좋아져서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이 더 커진다든지 이럴 때 이제 월세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요. 예전에 금리가 한 5% 정도 하던 시절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수익률이 한 7%, 8% 정도 내외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가 한 3%대 정도지 않습니까? 아파트 금리 수익률은 지금 한 4에서 5%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월세는 소득 수준이 개선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는데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매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은 항상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주택을 사실 계속 가지고 계셨고 가지고 계신 주택이 실거주용 주택이라면 사실 그걸 매도할 이유는 크게는 없다고 봅니다. 당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주택 자체를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해놓으셨던 분이라면 투자 목적의 부동산을 약간은 조금 매도하는 타이밍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그 금리 상승이 좀 더 국내에서 본격화될 때 그때 오히려 매도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전세가와 월세가의 상관관계 그리고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난주 해설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4일 스마트 에너지 아파트 구축을 위해 산, 학, 연, 관이 함께하는 에너지 기술 공유 컨퍼런스 및 중소기업 동반성장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주관 부처인 상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IoT와 ESS 등의 융합을 통한 스마트홈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컨퍼런스와 함께 열린 공공, 대기업,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협약식은 스마트 에너지 분야에서 중소기업 기술 협약에 협력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6일 RTN 리얼타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